박종준 처장이 1964년생이에요. 1964년생이면은 몇 학번이어야 됩니까? 83학번이어야 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뭐 그 총명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국민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82학번이에요. 82학번. 그 공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주사대부고 나오고 경찰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서울대나 연고대나 이렇게 그 일반 대학을 나오지 않고 경찰대를 나왔는데 경찰대 1기가 아니고 2기예요. 그래서 경찰대 1기가 81학번인데 2기가 그 경찰대 이제 82학번 아니겠습니까? 82학번들은 2기다. 그러니까 82학번들이 참 많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82학번에 누가 있었습니까? 뭐 원희룡, 그 다음에 지금 뭐 최상목, 그 다음에 또 나경원, 그 다음에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 다 82학번인데 그런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이렇게 뭐 그 고등학교를 뭐 그렇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 본인 중대법대 82학번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도 경찰대 2기 82학번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박종준 처장이 경찰대 다니면서 무슨 시험을 준비했느냐?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경찰대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했어요. 4학년 때. 그러니까 행시 29회인데 행시 29회면은 뭐 벌써 장관들이 다 30몇 회거든요. 제 친구들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35회 뭐 34회 이 정도 되는데 행정고시로 치면 다 이제 옛날에 뭐 옛날은 아니고 장관 다 하고 그 차관은 옛날에 다 하고 지금 이제 뭐 장관 정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쉬고 있거나 그런데 박종준 처장은 행시가 29회야. 그런데 박종준 처장이 그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 경찰대 나왔 그때는 경찰대 1기 2기는 경찰대가 막 이제 시작된 거여가지고 경찰대 나오면 그냥 승진이 쭉쭉쭉 됐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경찰대 2기인데다가 행정고시까지 합격했으니까 박종준 처장이 승진을 무지하게 빨리빨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경찰의 꽃은 뭐다? 군인의 꽃은 사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찰의 꽃은 뭐다? 총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경찰서장 하면은 자기 밑에 경찰 병력 부하들이 뭐 몇천 명씩 되는 그런 경찰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박종준 처장은 그 총경이 몇 살 때 됐느냐? 99년에 됐어요. 99년. 99년이면 저분이 6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그 만 나이로 지금 윤석열 나이로 35세 총경이 됐다는 이야기. 35세 말이 되나? 그리고 난 다음에 2003년도에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에 행정관, 총경 행정관으로 가 있다가 2006년도면은 몇 살입니까? 42살이거든요. 42살인데 경무관이 됐어요. 경무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2007년도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그 뭐가 되느냐? 그 치안감이 됐어요. 치안감이면은 지방경찰청장이 치안감이거든요. 그럼 2009년도엔 저 사람이 몇 살이었냐? 45살이었다는 이야기죠. 45살. 45살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된 거예요. 치안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46살 아닙니까? 46살인데 만 나이로 치면은 45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이 11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46살도 되기 전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해가지고 경찰청에 2011년도에 치안 정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으로 46살 몇 개월 정도 되는 그 나이에 치안 정감해가지고 경찰청 차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승진이 무지하게 빨랐다는 거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 경찰청장은 그 경찰 치안 총감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뭐 경찰청 차장 이런 사람들이 치안 정감인데 다 제 나이 또래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이 저랑 그 나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
경찰대 6기니까 그다음에 그 서울청장도 6기인가 7기인가 그러니까 그 치안 정감 됐을 때 그 아마 동료 치안 정감들은 다 박종준 처장보다 지금 경호처장보다 다 10살씩 위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대도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도 최연소 합격하고 뭐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 일도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했겠죠. 그래가지고 40대 중반까지는 그냥 거침없이 아주 경찰에서는 최고 엘리트 출세 과정을 쭉 밟았는데 저 그 박종준 처장이 그 경찰청 차장까지 한 다음에 하나만 더 올라가면 경찰청장인데 그런데 뭐 이런저런 그 오퍼가 있었는지 본인의 뜻이 있었는지 2012년도에 정치를 시작해요. 2012년도에. 그래서 2012년도에 출마를 하는데 저 그 박종준 처장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공주사대무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19대 국회의원 선거 19대 총선에서 공주에 출마를 했는데 아마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배를 마신 거 아닌가? 쓴맛을 갖다 본 거 아닌가? 거기서 져요. 선거에서 패배해.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붙었느냐?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이 재선인가? 되게 중진같이 보이는데 중간에 공백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재선 의원일 거예요. 박수현 의원님이 그때 박종준하고 붙었던 사람이 누구냐? 같은 박씨 박수현하고 붙었는데 박수현 의원이 당선되고 박종준은 낙선을 했어요. 그게 아마 그 본인의 태어나서 첫 번째 그 고배를 든 그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뭐 워낙 뛰어난 분이니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 박종준을 다시 불러요. 뭐로 부르느냐? 경호실 차장으로 불러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경호실 차장으로 불러서 그 대통령 경호실에 그 차장으로 근무를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정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그 맞들리면 이게 끊기가 쉽지 않은가 보지. 그러다가 경호실 차장하다가 조금 더 했으면은 그때 경호실장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2016년에 20대 총선이 오니까 이번에도 박종준 그 당시는 경호실 차장이 이번에도 출마를 해요. 20대 때도. 이번엔 어디서 출마를 하느냐? 세종에서 출마를 해요. 세종이 아마 그때 지역구 처음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것 같은데 그 20대 때 세종에서 출마했는데 이번에는 박수현 의원님보다 더 거물하고 붙어요. 누구랑 붙었느냐? 이해찬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이때도 또 고배를 갖다가 마셨죠. 그래서 그 쭉 경찰에서 커리어로는 진짜 아주 초스피드 하이를 갖다가 찍고 있다가 두 번 출마해서 두 번 다 낙마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좀 꼬였다라고 할까? 어쨌든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국철도공사 감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감사가 됐다라고 했는데 뭐 경찰청 차장까지 하고 경호실 차장까지 하고 뭐 그 머리가 그냥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철도공사 감사 같은 자리가 뭐 양이 찼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철도공사 감사 잠깐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야인으로 이렇게 쭉 지내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종에서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고향이 그 뭐 공주고 세종에서도 출마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21대 22대 때는 출마를 안 한 거죠. 그래서 21대 때도 2020년에 출마 안 하고 작년에도 출마 안 하고 그런데 뭐 출마하고 싶거나 뭐 그랬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고 그냥 뭐 당내 경선 같은 거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대 21대 때는 공식적으로 출마는 하지 않고 그냥 세종시에서 이렇게 소일하면서 지낸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저는 김용현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피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게 대표적으로 뭐 누구냐 지금 육군 참모총장 박원수 총장 지금 깜빵 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수 총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계엄의 그 계엄 사령관으로 이렇게 그 지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닌가. 예컨대 김용현 장관이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그게 더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군내 서열 넘버원은 합참의장이니까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국방부 장관이 그 합참의장 저기 나 국방부 장관인데 대통령 계엄 선포하니까 당신이 계엄사령관 하쇼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참의장을 아니고 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더 만만하게 받겠지 뭐. 그 같은 육군이고 하니까. 지금 합참의장은 육군 아니잖아요. 해군인가 그렇지 않나? 그 김명수인가? 이름도 김명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엄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책임져야죠. 뭐 깜빵 가야지 뭐. 그 다음에 뭐 누구 뭐 경찰청장도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쓸데없이 엉뚱한 말 했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말 했다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이렇게 말 실수했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만약에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 그 뭐 시키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깜빵에 가 있을 사람은 합참의장이 아닐까? 지금 뭐 공군참모총장 깜빵 가 있습니까? 뭐 해군참모총장 깜빵 가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이 깜빵 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계엄사령관으로 지목이 됐으니까. 뭐 방첩사령관이나 뭐 특수전사령관이나 뭐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육군참모총장이 뭐 그렇게까지 했나? 근데 어쨌든 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 그 김용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쭉 경호처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럼 그냥 끝까지 그냥 뭐 대통령 고등학교 1년 후배인데 끝까지 내가 대통령 모셔야 되겠다. 고등학교 후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임기를 갖다 대통령하고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뜬금없이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했던 것인가? 저는요. 경호처장을 했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언짢았어요. 사실은 경호처장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하냐. 그게 말이 되냐. 국방부 장관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나 국방부 장관 시켜달라고 하든지. 아니 경호처장 했던 그런 사람이 뭐 우리나라가 뭐 저기 뭐 남미에 있는 뭐 옛날 그 쿠데타만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낌이 쎄했는데 어쨌든 경호처장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 장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호처장을 후임 경호처장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처장을 누구를 임명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그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이 박종준이 아니었어요. 박종준 처장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박종준 처장이 아니었어요. 박종준 처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그 경찰의 고위 간부 중에 어떤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신문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다? 충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나온 경찰대 출신의 고위 경찰청장, 그 지방경찰청장 중에 한 명을 경호처장으로 임명한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그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아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기사를 딱 보고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작년 그 가을이었잖아요. 2024년 9월 그때 벌써부터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뭐 충암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때 계엄 얘기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계엄 얘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김용현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민주당의 그 의원들이 뭐 김병주, 김민석 이런 의원들이 당신 뭐 계엄할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김용현 장관이 그때 장관 후보자가 계엄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같은 MZ 세대 그 군사 장병들인데 그게 말이 통한다고 생각합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맞지 해도 너무한다. 지금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김용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그 충암고등학교 출신이 거론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 속으로 말도 안 된다. 그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설마 임명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 다행히 천만다행히 경호처장을 저 박종준 처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종준 처장은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워낙 그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뭐 경찰청 차장도 하고 경호실 차장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뭐야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히려 그 뭐야 그게 남는다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오히려 뭐 남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유 그 경호처장 인선은 잘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에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10, 11, 12 석 달 아직 넉 달도 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박종준 처장이 한 3, 4개월 뒤에 계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고 그럴 걸 알았으면 그러면 경호처장 한다고 했겠습니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착잡하고 어깨가 무거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이거를 막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데 이게 영장이 이렇게 이제 집행되도록 그 봐둘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저는요 이게 진짜 잘 생각했었어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후임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제 몰락을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후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뭐 저격이나 뭐나 이런 아주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경호실 경호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같을 수가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가든 말든 뭐 그거는 뭐 그냥 뭐 그것도 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적시에 정확하게 그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경호가 틈이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있어서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사실은 참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기사 제가 하나 보내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좀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박종준 공수처 그 수사관 거기 뭐 부장검사가 직접 갔다고 그랬어요. 경호처에다가 그 구속영장을 제시를 했어요. 그 체포영장을. 그러니까 박종준 처장이 수색할 수 없다. 수색영장을 그 저 영장은 두 종류의 영장이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 그런데 체포영장은 모르겠고 수색영장은 이거는 그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인정할 수가 없느냐? 수색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저 자리가 저 한남동 저 대통령 그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요.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군사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는 경호처장이다. 그런데 나는 수색을 인정하지 않겠다. 불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경호처장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금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 밀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경호처에서 그냥 철통같이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색영장이 불허가 되게끔 할 그 수색영장이 불허 집행이 안 되면 그러면 체포영장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앞으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만 좀 띄워주세요. 네.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 제시까지는 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는 뭐다? 내란죄, 그 다음에 직권남용죄가 혐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주거동이죠. 저기 업무동도 있고 주거동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뭐 거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에 아마 부장검사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 저기 절차입니다. 체포를 하는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미리 알려주는 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 발달한 그 형사 수사 원칙인 그 미란다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미란다 원칙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해서 공수처 조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천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에서 과천으로 그 윤 대통령을 데리고 이동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과천에서 이번엔 어디로 또 이동을 갔다가 하느냐? 서울구치소가 의왕에 있단 말이에요. 서울구치소에다가 이제 구금이 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체포영장은 임시적인 구속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구속영장을 언제 발부를 하느냐? 48시간 이내에 발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체포가 된다라고 하면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이걸 영장실질심사라고 하죠. 이거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러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는 그 기소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기소가 빨리 안 되면 다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소가 될 거고 구속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재판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 1심 구속 기간이 얼마다? 6개월이다.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만약에 판결이 선고가 안 되면 6개월 지나면은 풀려납니다. 그래서 풀려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박영수 특검 1월 달에 이제 판결 선고 나거든요. 지금 풀려나 있어요. 왜 풀려나 있습니까? 그 구속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김용 뭐 누구 다 뭐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재판 받다가 구속 기간 지나가지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그러면 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돌아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론적인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수처에서 그 공수처 수사관들이 그 과천을 출발한 게 6시 14분, 관저에 도착한 게 7시 24분이니까 어떻게든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시나 2시나 뭐 이때쯤에 와가지고 문 뚝뚝 두드리고 나와주세요. 그런데 안 나가 그러면 에이 안 나오면 된다. 그럼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생쇼만 하고 퍼포먼스만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벽 꼭두 아침부터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는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고 이제 점심시간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안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다음번에 뭐 더 뭐 경찰력을 갖다 더 끌고 와가지고 더 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경호처의 그 저지를 뚫고 그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역사상 그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100일만 있으면은 그 뭐야 가든 부든 결과가 나옵니다. 100일만 있으면. 왜냐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4월 18일 이전에 나올 확률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에서 예컨대 그 기각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직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럼 뭐 공수처 같은 데서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공수처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일을 그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뭐 국내외에 이렇게 쫙 보여주는 게 그게 뭐 공수처 입장에서 야 우리 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월 3일이고 금요일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말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별로 또 좋지 않은 그 우울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제 마음도 이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이거고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또 그냥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고 충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잘 쉬시면서 2025년 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다음 몸도 마음도 이제 건강하게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줄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닷 앵커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리는 닷 이렇게 닷이 그 곤고해야 뭐 비바람 폭풍우 뭐 파도 이런 거 몰아칠 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잘 그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